네, 2022년 10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방금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제가 거듭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치안 책임자, 그가 상당한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 정도 만드는 선에서 큰 진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차츰차츰 경찰도 정상적인 수사를 해나가고 있지만 좀 검찰에 비해서는 늦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가 아쉬웠는데 지금 뜻밖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문재인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으니 굉장히 문제가 많다. 윤건영은 종북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김홍인가요? 해양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검찰이 소환하게 됐습니다. 문재인이 종북주의자가 아닌가? 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19일인데 오늘 이 임동원 씨는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던 사람이고 하여간 상당히 북한 출신인데 처음 육사를 나와갖고는 상당히 북한 반북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이 서욱 장관 또 해경청장 비슷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옛날에 취재하려고 했다가 아주 비서관이 쫓아와서 막 한참 싸우다가 헤어진 적이 있는데 좀 수상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임동원 씨가 다시 평화라는 책을 냈답니다. 그래, 평화를 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할까? 거기서 의견이 달리죠. 그 출판 기념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서전 제목처럼, 이게 자서전이구나. 임동원 자서전. 자서전 제목처럼 다시 평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도 잃고 경제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거듭해서 북한이 호국훈련 기간 중에 또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시진핑 3년임을 확정 지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도발로 IRBM 내지는 SRBM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남북으로 관통한 다음에 어디 남해 어느 바다, 공해도 좋고 남쪽 제주도 남쪽 우리 영해가 있는 공해도 좋고 거기에 쑥 들어가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제가 계속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높이 올라간 북한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은 정말 요격을 하는 팩3라든지 천궁2라든지 그 다음에 사드는 요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면 높이 한 5, 600,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고각으로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수록 빨라지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점점 지면으로 내려올수록 공기 밀도가 높으니까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세라믹 제재를 개발해야 되는데 미국이 발사한 유인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들어올 때도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죠.
미국과 소련 이런 나라들은 이걸 개발했고, 그 다음에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다들 수백 킬로 올라갔던 ICBM이 다시 지구로 표적을 향해 떨어질 때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탄두 바깥을 세라믹으로 씌워야 되는데,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ICBM을 완성했고 또 IRBM도 완성했으니까 그런 세라믹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거를 탑재하고 그런 거에 둘러싸인 상태로 탄두가 떨어지게 되면은 고각에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거는 요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드나 천공2가 맞힐지 안 맞힐지 자신할 수가 없는데,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바다에 빠졌다. 그리고 그거는 유사시에 핵탄두를 달아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격을, 바다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드는 절대 요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바다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까지 못 날아가요. 위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팩3나 천공2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북한은 이제 항시 대한민국을 핵폭탄으로, 핵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거니까 우리는 기가 팍 죽죠. 여기에 대해서 킬체인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한 원점으로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이 도발하는 게 됩니다. 이런 결심을 내릴 대한민국 장성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김합참 의장, 지작사령관, 누구지? 그 다음에 전략미사일 사령관, 아무도 못합니다. 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안보실장도 결심 못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아마 군인들은 할 건데 분명히 저항할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범국가로 몰립니다. 몰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이겨내지 못하면 제2의 이명박이 되면서 천안함 연평도를 당하고도 무력했다가 무너지는 그러한 보수가 되고 말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방법은 제가 어제 몇 차례 저도 상상을 밤새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그 발사 원점은 때리지 못하고 뭐 빈 땅을 때려도 마찬가지일 거고 북한 일부를 가로질러서 동서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쉽게 결심하지 못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우리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한국형 제 장보고 3형 잠수함 1번함이죠. 거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사정거리는 5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쏜 미사일이 우리를 관통해서 바다에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그 발사 원점을 때리지 못한다. 때리면은 북한은 또 우리가 발사하는 우리 발사 원점을 때리겠죠. 이거 전쟁이 나올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함 시리즈가 동해나 서해에 있다가 거기서 SLBM을 발사해서 북한을 동서로 가로질러서 서해 바다에서 쐈으면 동해 바다, 동해에서 쐈으면 서해 바다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평양 상공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위치 이탈을 해버리면은 원점이 흔들리니까 북한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상과 대화를 하다가 떠오르는 방법이 하나 이거였습니다. 그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전쟁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적이 할 수 있는 도발이 무엇일 거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적이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쓰는 연습을, 그들이 하는 훈련을 지켜보면서 아, 저게 무슨 뜻일까 상상을 해서 아, 이거겠구나 하고 해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응전할까 하고 또 우리의 무기 능력을 다 알아야죠. 갖고 상상을 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저쪽이 하는 행동이 이거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작전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작전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줬느냐? 대개 미군이 만들었어요. 한미연합에서 미군이 만들면 그거 숙달하는 훈련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요 거리는 뛰어서 1시간 내에 와라. 그거 뛰기도 바빴어요. 요 거리는 자동차로 와라. 자동차로 가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죠? 모든 자동차에 기름 다 넣어놓고 갑자기 해야 되니까
타이어 교체해놓고 촥촥촥 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는 것만 해도 바빴기 때문에 우린 작계를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북 애들은 계속 작계를 만들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 지하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자꾸 우리 흔드는 창의적인 작전을 많이 해봤죠. 지금 제가 북한 대북 공작을 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공작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북한을 흔드는 민주화 공작을 하려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북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점이 뭔지 간파해서 이러한 공작 저런 공작 해보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 작전도 공작도 영어로 오퍼레이션, 군사작전도 영어로 오퍼레이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해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는 CIA 친구들이 많이 해봤죠. 동독 붕괴, 소련 붕괴, 지금 중국 붕괴 이렇게 가듯이.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파견하거나 또 북한에 뭐라 그럴까 동조한 우리 내부의 운동가들을 잡는 데 주력했죠. 북한을 와해시키는 공작은 과감하게 못 해봤습니다. 군사작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보작전도 마찬가지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뭐 대화 평화를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주의자들의 바로입니다. 지금 그런 바로한 세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가고 있는 건 참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관통해서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작전 계획의 하나로서, 저 어젯밤만 해도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 하면서 북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식으로 미사일을 쏴서 바다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 군사 비밀을 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디어니까 거기에 작전 계획 만들려면 또 어느 바다를 어떻게 침투해 쏘아야 되는지 한참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있겠죠. F-35를 넣어서 평양 상공에서 뭘 하나 떨어뜨려 본다든지, 거기서 찍은 북한 사진을 갖고 와서 공개한다든지, 북한이 시겁할 것만큼 그런 해야만 됩니다. 근데 북한을 직접 우리가 침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SLBM을 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하나 제시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군 쪽이나 공군 쪽에 영리한 장교들이 많으니까 뭐 토론을 하다 보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도 그렇고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군의 2함대 사령관 지냈던 박정성 제독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입니다. 한 거의 80 안 되셨으려나?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작전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슷한 분으로 옛날에 그 백골부대장 했던 박종인 스타단장, 그분도 투스타에서 제대했어요. 다 용감한 사람들, 작전을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안 쓰죠. 위험하다고. 이 박정성 제독은 인민군이 어떻게 할까 준비했다가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김대중 정부때. 이제 이 박정성 제독 같은 분들 예비역인데요. 다시 이렇게 모셔갖고 토론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또 육군의 윤일영 장군이라고 오로지 작전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만나 얘기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생각이 많은 분이라서, 그런 분들, 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떠드는 거 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장성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장성의 다수입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자기 소속한 조직에 충성만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장성쯤 되게 되면은 쫙 적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만들고 해야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오로지 충성. 서욱 씨도 그랬고. 네, 이런 군인들이 다수인 상태이다 보니까 예비역들을 불러서 북한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작계를 만들어서 몇 개 부대 훈련을 시켜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이후 친북 인사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